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 관리를 좀 못해서 오늘 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서버리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서버리스랑 배포, 이제 운영 이 세 가지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서버리스랑 이제 배포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컨셉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어떤 이점과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들이 이제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즉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며 어떤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서버리스는 AWS에서 정말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이제 서버리스가 새로운 컨셉이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서버리스라고 했을 때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람다라는 서비스는 매우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되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 서버리스가 왜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지는 이제 클라우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통한 이점을 정말 이제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리할 서버가 없다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위에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매번 어떤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이슈가 터지면 저희는 또 트러블 슈팅하고 매번 이 반복에 이제 매우 지쳐가는 게 개발자들의 인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할 서버에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 가장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저희가 요새는 이전에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의 어떤 변화보다는 이제 운영 사이드에서, 즉 서버 사이즈를 키우고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 맞서 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캐파가 이제 제한이 걸렸죠. 너무나 많은 이제 글로벌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중요성이 이제 날리 가능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버리스의 기반은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스케일링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 높은 하이 어벨리티도 마찬가지죠. 가용성도 저희가 매번 고민해야 되는 건데 서버리스에 사용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녹여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버리스는 정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AWS에서 EC2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띄웠을 때 이제 시간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서버리스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동작한 그 시간만큼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리스와 관련된 세션들을 정말 많이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서버리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신다는 분들 가끔 제가 봐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해야 되는 건 간단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 코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랭귀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리눅스 같은데 BSD 위에 인터프리터를 올릴 수 있는 형태라면, 즉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바 기반의 어떤 랭귀지, 스칼라라든지 클로저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것도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AWS 람다에 업로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이벤트의 대표적인 거는 데이터의 어떤 상태가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제 엔드 유저가 어떤 요청을 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뭔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원의 상태가 변경된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되어서 이제 람다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작성했던 코드가 실행돼 가지고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저기 업로드하는 즉 배포하는 내용과 이제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서버리스의 핵심이 람다이고 이와 관련된 이제 배포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람다 실행 모델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동기, 비동기, 이제 스트림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다양한 배포 모델 중에 어떤 배포 모델을 선택할지가 이 람다 실행 모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항상 함수 호출 후에 이제 실행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HTTP 서버를 유지하실 때 엔드 유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는 이제 프로세싱하고 한 다음에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실행 모델을 동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어떤 객체가 이제 저장이 될 때 그때 이벤트가 발생되어서 원하는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동기 모델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비동기 스트림 기반인데요. 스트림 기반은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든지 클릭 스트림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이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들어오는 어떤 큐 대부분 이제 큐 기반의 이제 키네시스라든지 SQS 같은 데다가 메시지라든지 데이터를 쌓아두고 이제 추후에 이제 폴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스트림 기반의 실행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이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발하실 때 보면 저희가 라우터 같은 거 설정하지 않습니까? 예, 네트워크 단위 라우터가 아니라 이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URI를 분석하셔가지고 라우팅해 주는 거 컨트롤러로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단일 엔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단일 엔드 포인트는 HTTP URL로 되어 있어서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엔드 유저가 요청하게 되면 뒷단에 우리가 API 지정한 API 목록에 따라서 매핑되어 있는 함수 또는 어떤 컴퓨팅이 이제 실행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API 게이트 같은 경우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서 뭔가 이제 저희가 단단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단단하고 이제 확장성이 있고 뭔가 안전한 API 구축을 하는데 매우 이제 잘 활용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처는 저희가 실제로 그냥 컴퓨팅이 돌아가는 모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좀 더 서버리스가 잘 어울리는 곳은 이게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의 로직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마존 에코에 들어가 있는 알렉사, 그 엔진을 어떤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IT 자동화하기 위해서 IoT라든지 어떤 IT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주제인 핵심 배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배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포 파이프라인의 어떤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마다 다 다르게 이제 활용하고 계신데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배포라고 하면 이제 소스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변경한 다음에 리파지토리에 이제 체크인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변경 사항을 가하고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리파지토리 GitHub라든지 그런 데에다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시고, 업로드를 하게 된 다음에 그게 로컬에서 유닛 테스트가 돌아가고 빌드 작업이 일어납니다. 빌드한 그 결과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스템들 서비스로 디플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단계가 이제 3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 4번째 단계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 호스트에 이제 배포가 되어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총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스랑 빌드 단계를 자동화하는 걸 지속적 통합, 즉 CI라고 부르고요.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 저 4단계를 모두 자동화하는 것을 CD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CD 같은 경우는 지속적 전달과 배포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크게 차이점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차이를 두자면 전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스트가 완료된 다음에 배포되기 전에는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든지 누군가 매뉴얼 작업을 해줘야지 배포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지속적 배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호스트에 배포돼 가지고 이제 서비스에 바로 적용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걸 말합니다. 네.
AWS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각각 이제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가 매핑시켜 봤습니다. 소스 단계에서는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Git 서버를 호스팅해 주는 서비스예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GitHub 같은 것들이랑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코드 빌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어떤 빌드 작업을 요청하고 어떤 소스 코드를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스크립트가 동작하면서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또는 이제 유닛 테스트라든지 로컬에서 테스트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빌드랑 테스트 같은 경우는 코드 빌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젠킨스라든지 별도의 이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에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AWS Code for Deploy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잠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원하는 그 스테이지를 직접 지정하실 수 있고요. 각각 스테이지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파이프라인 하나 구축하는 이제 애고요. 구축하면서 어디서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어떻게 빌드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하고 뭐 어떻게 디플로이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 코드스타라는 게 있어요. 코드스타는 이제 손쉬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코드스타가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이 제공하고 있고 프로젝트 템플릿 같은 경우는 랭귀지라든지 플랫폼 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웹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뭐 노드.js를 그것도 이제 람다를 사용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뭐 프로젝트 네임을 데브 테스트 C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스 코드가 있어야지만 이제 어떤 배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스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코드스타에서는 코드 커밋과 GitHub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뭐 S3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트버켓이라든지 다른 쪽에 사용하시는 뭐 깃랩도 가능하시고요. 그쪽이랑 연동하셔가지고 소스 코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디텍팅한 다음에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세요. 저는 이제 코드 커밋을 선택한 다음에요.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뭐 빌드랑 테스트가 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디플로이랑 모니터링이 따로 있죠.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코드스타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각 단계에 맞는 이 서비스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드 커밋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제어할 것이고 빌드랑 테스트로 이제 코드 빌드가 사용되고요. 디플로이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애가 사용되고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IDE를 사용할지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IDE를 선택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셋업 방법이라든지 관련된 플러그인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줍니다. 저는 이제 AWS Cloud9이라고 하는 웹 IDE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타입은 정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아까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우리가 EC2라는 걸 띄워가지고 걔를 기반으로 이제 ID가 돌아가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사이즈를 이제 지정하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세팅 같은 것들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만들어둔 건데요. 얘를 만들게 되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뭐 메인에 저희가 이제 마크다운 같은 거 보여주는 위키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웹 호스팅을 하실 때는 API 게이트웨이랑 연동하기 때문에 그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었을 때 실행이 되어가지고 빌드를 하고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 자기가 자동으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리파지토리를 쓰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이제 체크인하게 되면 커미티 히스토리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매트릭을 중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면 금방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서버리스를 어떻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한테 고민은 새 버전의 코드를 어떻게 배포할지입니다. 배포할 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최근에는 뭐 A/B 테스팅이라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저닝도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운타임이 최소화시키면서 해야 되는 니즈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일단 서버리스 배포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배포로가 있을 때 이제 먼저 배포가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 어떤 배포를 했을 때 서버에 다운타임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제 엔드 유저가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좀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죠. 예, 특히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서비스 하시는 분은 이제 피드백 엄청나게 안 좋은 거 달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실패란 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실패가 발생하면 과연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보셨던 이제 실행 모델 요소, 즉 람다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제 실행 요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리커버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려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배포 속도입니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기대하는 배포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희가 서비스하다가 정말 민감한 예민한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이건 1초라도 빠르게 배포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포의 속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 이제 뭐 몇 수십 초 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수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 즉 우리 어떤 업데이트 사항을 고객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들이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에서는 세 가지 배포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배포 관련해서 들으실 때는 어떤 트래픽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은데요. 먼저 all at once라는 것은 이제 다운타임이 허용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포 방법입니다. 얘는 호스트에 직접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 새 버전으로 트래픽이 즉시 이동합니다. 즉 우리가 기존 버전은 당장 이제 인밸리데이트 되고 새로운 버전이 디플로이 되어서 그 버전이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가 있는데요. 이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이랑 동일한 환경을 그대로 구성한 다음에 거기 새로운 버전을 디플로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내부에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A/B 테스팅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수행한 다음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지표를 만들어냈다. 그럴 때 원래 그 환경, 블루 환경이라고 지칭되는 원래 환경으로 들어온 트래픽을 모두 그린으로 넘겨서 버전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카나리 또는 리니어 디플로이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블루그린과 비슷한데 이제 프로덕션 트래픽의 일부분을 새 버전으로 보내는 것이 좀 다릅니다. 즉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그린이라고 새 버전을 디플로이 하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트래픽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내부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 트래픽을 다 바꾸는 형태인데, 카나리랑 리니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레이쇼를 줘가지고 뭐 9대 1이라든지 아니면 95대 5%라든지 즉 실제 들어오는 트래픽의 일부분만 새로운 버전으로 흘려 보내가지고 우리가 실제 고객의 어떤 리퀘스트를 잘 처리하는지를 실제로 라이브 테스팅 하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이 이제 카나리 또는 리니어 방법입니다. 참고로 카나리랑 리니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요. 카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10%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이제 10%의 트래픽을 받게 되고 원래 기존은 이제 90%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에서 10% 운영하는 새 환경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면 이제 한 번에 트래픽을 다 이제 새 버전으로 바꾸는 게 보통 카나리라고 부르고요. 리니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한 시간마다 점차 들어온 트래픽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처음 이제 10% 정도로 하면 10%, 그럼 20%, 30%, 50%, 100%가 될 때까지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서버리스 배포를 위한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템플릿 형태로
정의하기 위한 언어라고 이제 보통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서 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걸 하실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보통 이제 인프라를 배포하는 용도로 잘 알고 계신데, 이제 제가 지금 좀 이따 설명해 드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람다라든지 API 게이트웨이, 그런 것들을 배포하시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주 목적이고, CI/CD 개발이라든지 어떤 관리 도구와 통합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은 앞에 보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물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는 제이슨 포맷만 지원했었는데, 그때보다 예물 포맷을 지원하면서 좀 더 이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람다라든지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제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 건데, 생각보다 길잖아요. 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SAM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SAM은 서버리스에 최적화 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새로운 서버리스 자원 유형, 즉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제 정의하실 때 리소스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데, 그때 기존에는 람다라든지 또는 뭐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었지, 즉 서비스 그 자체로 있었지,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어떤 엔드포인트 아니면 어떤 서비스의 어떤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의해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이렇게 사용했다면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료에는 그냥 템플릿을 명시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그 한 블럭 안에 IAM 정책부터 어떤 런타임, 람다가 동작할 런타임, 그다음에 이제 그 API 엔드포인트, 죄송합니다. API 그 패스, 그다음 메소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밑에 보시면 심플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DynamoDB 를 지칭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구성하실 때는 아까 세 가지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를 보통 묶어서 잘 사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API 정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쌤을 또 이제 수정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또 손이 많이 가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PI 정의라는 게 저희가 한두 개야 금방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한 블럭, 두 블럭이었는데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까지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웨거라고 하는 오픈 API 명세를 지원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에 맞춰 가지고 API를 배포해 줍니다. 그 다음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샘으로 만든 다음에 리파지토리를 이제 공개로 오픈해 놓으면, 공개로 올려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한 다음에 그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배포가 되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배포 기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람다 함수 버전 및 별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전이랑 이제 별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하지 않는 함수를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이제 함수의 이뮤터블 스냅샷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와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수정을 한 다음에 코드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물론 이제 퍼블리시라는 걸 해야지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만 제가 그냥 업로드했을 때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버전이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구성들, 람다 같은 경우는 구성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 그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이제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제 구성들을,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벤트 소스, 어디서 람다 함수를 호출할 건지, API 게이트웨이, 뭐 S3 그런 것들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성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버전이라는 걸로 저희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트를 사용하시는 거 익숙하시면 거기서 이제 커밋과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커밋하게 되면 그는 이제 하나의 스냅샷으로 이제 딱 고정이 되고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칭 같은 경우는 별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버전에 대한 별도의 지칭으로서 우리가 어떤 버전을 이제 퍼블리시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가리키는 애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원하는 버전으로 가리키는 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게 하나의 버전, 두 개의
그 다른 함수에서 하나의 버전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엔드포인트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트래픽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람다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죠. 참고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모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이티스트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하시게 될 겁니다. 저 레이티스트라는 거는 별도로 버전을 퍼블리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있는 버전입니다. 보통 이제 기트 같은 경우는 마스터 브랜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과 배포를 구분하여서 퍼블리시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보시면 람다 함수가 지금 버전 레이티스가 있고 버전이 1, 2, 3이 있잖아요. 근데 저 두 개를 별도로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스테이징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별도로 버저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 가르치고 있는 거를 스테이징 가르치고 있는 거를 이제 프로덕션으로 바꿔야 될 때, 또는 하나의 어떤 테스트 환경을 스테이징이랑 테스트가 같이 가르쳐야 될 때, 그런 거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어스를 사용해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스테이지 변수라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를 이제 람다의 별칭과 함께 사용하시면 좀 더 손쉽게 서버리스 이제 환경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람다 함수의 1, 2, 3, 4, 5, 6, 7, 8은 버전이고요. 그 3번 버전에 지금 프로덕션이 엘리어스로 별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스테이징이고 8번이 디벨롭먼트가 되어 있죠. 근데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는 스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지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API를 구성을 변경해 가지고 하나의 또 이제 그 스냅샷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스테이지로 활용하시냐면, 그 개발하실 때 개발 서버, 스테이징 서버, 그냥 프로덕션 서버 별도로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API를 구성하신 다음에 프로덕션 스테이지, 스테이징 스테이지, 그 다음에 데브 스테이지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스테이지고, 스테이지는 각각의 이제 그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람다 엘리어스라는 거에 이제 프로덕션을 가리키는 PROD를 주게 되면, 그 API 게이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람다 함수에 이제 3번 버전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징은 6번이 호출되고 이제 데브는 이제 8번이 호출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전이랑 이제 스테이징 그 한 변수,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별칭으로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의 어떤 트래픽 흐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별칭을 사용해서 트래픽 이동 및 안전한 배포가 가능한데요. 저희 도큐먼트를 보면 별칭 트래픽 이동을 사용한 배포라는 이제 페이지가 있고요. 그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별칭은 단일 람다 함수 버전을 가리킵니다. 즉 별칭은 한 번에 두 개의 다른 버전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때 이제 별칭이 새 함수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잠재적 불안정에 노출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아까 프로덕션을 3번 버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4번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4번 버전을 우리가 미처 테스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프로덕션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레던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라우팅 컨피그라는 파라미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우팅 컨피그 파라미터는 그 엘리어스를 만들 때 또는 이제 업데이트할 때 지정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거는 그 람다 콘솔에 들어가셔서도 하실 수 있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CLI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엘리어스 네임으로 되어 있는 그 엘리어스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에디셔널 그 버전 웨이트라고 가지고 2번 버전의 0.05%를 준 겁니다. 0.05%는 5%가 되겠죠. 0.05로 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2번 버전으로는 5%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 95%는 원래 기존에 가리키고 있던 그 버전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6버전으로 0.05를 주게 되면 5%만 이 6버전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3번 버전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100% 6번 버전으로 가고자 할 때는 앞에 보신 것처럼 라우팅 컨피그를 이제 없애버리면, 얘가 엠프티로 주게 되면 제가 이제 100%로 그쪽으로 가게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루그린과 카나리랑 비슷한 형태로 배포 가능한 거죠.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위해서 제가 쌤에
그 어떤 이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 글로벌이란 게 뭐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쌤이란 거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 꽤 많지만 쌤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제 섹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런타임과 오토 퍼블리시 엘리어스라고 두 가지를 지정해 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쭉 나열될 모든 리소스들에서 펑션은 런타임이랑 오토 퍼블리시 엘리어스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즉 우리가 글로벌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그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죠. 제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람다 함수를 배포할 때 어떻게 이제 트래픽의 흐름을 조절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리니어 방식으로 이제 10분마다 10%의 이제 트래픽을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셈에서 이제 오토 퍼블리시 엘리어스라고 지정하게 되면요, 셈이 배포에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앞에 보시는 내용을 수행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람다 함수의 아마존 S3 URI가 변경사항을 기반으로 새로운 코드가 배포될 때를 탐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람다 같은 경우는 크게 코드랑 그 환경 구성이 있잖아요. 환경 구성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셈을 사용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고 환경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때 환경의 어떤 변화는 새로운 버전으로 디플로이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최신 코드로 해당 함수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고 자기가 퍼블리시까지 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을 만들려면 이제 퍼블리시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쌤이 오토 퍼블리시 엘리어스를 가지고 명시해 놓으면 그대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별칭이 없으면 그 별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지금 퍼블리시한 버전으로 이게 가리키게 해줍니다. 그다음 배포 이제 기본 설정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레던스도 있고요, 리니어랑 카나리 방법이 이제 그 어떤 시간 기준으로 바뀔지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람다 별칭 트래픽 이동 및 그 에더스 SM에 사용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몇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알람이라는 게 있고요. 알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알람 매트릭을 이제 그 클라우드 와치에서 매트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이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알람이 발생했을 때를 경보를 지정해가지고 그 알람이 발생했을 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단 잠시 넘어가고요. 후킹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후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배포 같은 경우는 트래픽 흐름을 잘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이 들어오기 전과 그게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동될 때, 그때 이제 후킹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래픽의 유입 후의 후크는 밑에 보이는 After Allow Traffic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이제 새로운 버전이 받기 시작했다고 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티피케이션 보낼 때 자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efore Allow Traffi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리 워밍이 필요할 때, 실제로 람다 같은 경우는 워밍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관된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람다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한다던가 아니면 뭐 EC2를 호출한다거나 그럴 때 그쪽에서 어떤 변경 사항을 해줘야 된다면 여기서 이제 뭐 알림을 주던가 아니면 어떤 추가적으로 함수를 실행해 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레시홀드 넘어가면 알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매트릭을 지정해 두게 되면 그 매트릭에 지정해 놓은 스레시홀드 넘어갔을 때 저 알람이 발생되게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셈에서 이제 알람이 발생할 수 있는 지표를 지정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레이턴시나 이제 에러율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람이 발생하게끔 보통 설정하게 되죠. 네, 그 다음 이제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코드를 배포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얘가 그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AWS에 있는 서비스 중에 EC2 가상머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지고 있는 컴퓨터, 뭐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 즉 온프레미스라든지 아니면 뭐 원하시는 어디든지 배포를 해주는 이제 서비스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고 어떤 배포를 요청하게 되면 얘가 소스에서 어떤 이제 그 빌드를 받아가지고 그 호스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작업을 스크립팅 하셔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완료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게 몇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면 롤백이 가능하고요. 제 중간에 이제 그 배포를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알아서 롤백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아까 앞서 보셨던 원하는 트래픽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원하는 트래픽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그 트래픽을 배포한 것처럼 트래픽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같은 경우도 그 호스트 호스트를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머리까지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롤링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대 호스트가 있다고 하면 롤링 업데이트 하는 게 한 대씩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를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 5대5 즉 반하고 나머지 반하고 이렇게 레이쇼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배포하는 것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코드 디플로이랑 람다 함수를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AWSM을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보셨던 이제 별칭을 사용한 트래픽 이동 있잖아요. 걔를 통해서 카날이랑 블루그린 같은 거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와치 GPU 알람 기반으로 롤백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얘가 지원하는 게 사용자 지정 배포 구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요 오른쪽에 있는 배포 기반 설정 유형을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알아서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 방법대로 배포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셔가지고 기존의 이제 코드 디플로이의 강점들, 뭐 롤백하는 방법이라든지 롤백하는 가능성이라든지 스크립팅하는 가능성 그런 것들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게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를 제가 새로 만들어진 그 환경에서 배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리면서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블루그린, 카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손쉽게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IDE를 가겠습니다. ID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지금 그 클라우드9이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IDE이고 얘가 이제 람다 배포라든지 람다 함수 어떤 수정에 매우 기능성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이게 사라져가지고 됐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제 환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 보셨죠?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배포됐을 때 어떤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배포되었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람다 함수가 되고요. 요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셈이 됩니다. 셈에는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 get hello world라는 함수로 명시해놨고 얘는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타입이. 그다음 핸들러는 index.get에 런타임을 노지에 쓰고 그 다음에 이게 API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패스를 이제 루트로 들어오게 되면 get 메소드로 요청이 왔을 때 이 함수를 호출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add 서비스라는 걸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add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얘를 복사해 가지고 하나를 똑같이 만들고요. 이름을 add 서비스로 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제가 이제 add라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Node.js 8.10이 제가 이제 그 실행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6.10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위에도 제가 6.10으로 좀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add에 그 다음에 x랑 y 값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 URL에 http test.com에 add에 여기 숫자 뭐 10이랑 20 들어가면 10이랑 20을 자기가 이제 변수 x랑 y로 매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이제 추가를 했고요.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코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코드는 제가 이제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바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코드가 하는 일은 뭐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애드 서비스를 루트 쪽에 넣고요. 지금 작업하는 폴더에.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언집을 하게 되면 이제 add.js라는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얘가 하는 일은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이제 아까 x랑 y 받으면 자기가 이제 더해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함수도 추가를 했고 아까 이제 쌤을 통해서 필요한 구성도 다 했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배포하는 게 이전에는 저희가 배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zip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콘솔에 가서 직접 이제 수정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이제 코드를 수정해서 올렸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이제 디버깅 하시고 테스트 코드 넣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 게 이제 로컬에서 실행이 가능하세요. 런을 추가하시면 람다를 로컬 또는 리모트, API 게이트도 로컬 리모트로 이제 실행 가능하시고요. 로컬에서 실행을 하시면 제가 일단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럼 기대치는 30이 나오는 거잖아요. 런을 수행하면 잠깐만요. 제가 런을 수행하면 결과가 일단 신텍스 에러라고 나왔네요. 제가 어디를 잘못한 걸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서 잘못한 것 같아요. 예물에서. 애드 서비스를 추가했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돌린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할게요. 아시다시피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인덴테이션이 중요하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인덴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런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실행됐네요. 디버거가 여기 나왔네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수십 번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날만 되면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거 문제 뭘까요 이거? 어디요? 어디가 문제라고요? 데이터라면 제가 어디를 말한 걸까요? 입력값이요? 여기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템플릿 여기서 문제가 있나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런 할 때요? 런 할 때 제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 이러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람다 로컬이 가능하다는 것이랑요. 일단 API 게이트웨이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런을 하게 되면 얘도 이제 동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게 계속 나올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걸 다시 끄고 다시 켤게요. 얘였죠.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게 가능합니다. 그 디버깅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 제가 이네이블 시켰고요. 실행하게 되면, 자 이제 뭐 로딩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죠? 아, 오, 맞아요. 핸들러가 아니고 게스트로 되어 있었죠. 아,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되는 데서 할게요. 잘 되는 데 있거든요. 네. 아까 얘고요. 얘 이제 보시면, 런 했을 때, 람다 로컬도 동작 잘 하고요. 네, 동작 잘 하고요. 네, 보시면 타입 에러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의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API 게이트웨이로 바꾼 다음에, 예,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놔야겠다. 네,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가지고 디버깅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수정해 놓은 값이지만,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이벤트에 좀 보기가 힘드네요. 이벤트에 그 X 값을 바로 읽어오게 돼 있었는데, 이걸 보시면 그 X로 넘겨준 파라미터는 오브젝트에서 패스 파라미터 안에 있습니다. 예, X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 파라미터를 넣음으로써 이제 디버깅을 하시고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람다 함수에서 제가 엘리어스 얘기했잖아요. 예, 엘리어스를 제가 지금 라이브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라이브로 들어가서 설정해 놓은 걸 보면, 네, 지금 버전을 5를 가리키게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덕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셔널 버전으로 3을 가리키게 해놨어요. 예, 다시 말하면 3이 이제 프로덕션이고 5가 지금 추가를 한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3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80으로 제가 트래픽에 들어오게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새 버전 같은 경우는 20%로 들어오게끔 제가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예, 지금 제가 이제 어떤 3버전과 5버전의 차이는, 3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를 해주고 5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를 하게 바꿔놨어요. 예, 차이를 보려고. 걔가 이제 계속 리프레시를 하다 보면 200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플러스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디플로이를 한번 더 할게요. 네, 버전 이걸 90%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네, 네, 30이 나오죠. 30이 나오고 200이 나오고.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요. 3버전이 곱하기고 5버전이 이제 플러스라서 3버전이 이제, 네, 그러죠. 여기 보면 200, 200이 계속 나오고 30이 중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래픽 시프팅이 되고,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바로 바꾸게 되면, 아까 이거 만약 100으로 0으로 바꾸게 되면, 예, 0으로 바꾸면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30만 계속 찍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래픽 시프팅은 바로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버전 2개로 이제 나누셔가지고 예,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뒤에 나온 내용을 몇 가지 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돌아와가지고 코드 디플로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아까 그 API 게이트웨이도 카나리를 지원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스테이지라는 기준으로 카나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얘는 또 롤백 할 수 있는 기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현재 배포던 버전으로 모든 트랙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테이지를 두 개 나눠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가게끔 50대 50으로 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9대 1로 가게끔 이제 만드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버전 2로 모든 트랙이 들어오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요 프로덕션 엔드포인트는 전혀 안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좀 핵심인데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혀 변경사항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바로 그냥 알아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버전으로 디플로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API 백엔드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실 때, 실제로 이제 어떤 엔터프라이즈 성의 어떤 회사에 다니고 계시면, 회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성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계시면 이런 기능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람다로 어떤 서비스 자체를 다 바꾸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새로운 기능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람다로 만드시는 게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언어의 도입,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하신다고 이제 하둡 같은 것들 사용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자바 기술이 많아. 근데 이제 스칼라가 이제 좋다고 하는데 하면서 스칼라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죠. 그때 이제 API 백엔드 같은 것들을 앞에서 이제 트래픽을 분산시켜주고 새로운 버전은 스칼라로 만들어가지고 해보시고, 그럼 한 1% 정도 트래픽만 들어오는 거를 받아보신다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 함수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고 연결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작은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프레임워크 단에서 라우팅 해야 되고 API 추가해야 되고 정의해야 되고 뭐 다오 같은 것들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냥 뭐 DynamoDB에다가 그냥 람다에서 자바로 간단하게 만들게, 그런 식으로 할 때 람다 함수 똑똑똑 만드신 다음에 이 API 게이트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참고로 API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엔드포인트로 연결 가능하십니다. 온프레미스도 연결 가능하세요. 즉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API 게이트가 그쪽으로도 포인팅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포인팅하고 있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람다에 함수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것만 이제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람다랑 API 게이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로 제어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단일 함수 수준으로만 제어를 하고요. 즉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만 어떤 변경을 하고 들어온 트래픽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API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전체 단계 수준, 즉 우리가 들어오는 API 명세 전체, 뭐 이제 그 유저 프로파일 있으면 프로파일 관련된 거, get, 뭐 리스트, 뭐 put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번에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에서 투명성을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호출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부분. 람다 같은 경우는 보통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API 게이트웨이, 뭐 DynamoDB, SQS, 뭐 S3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랑 연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의 어떤 투명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배포 파이프라인 구축은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릴리즈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이제 시각화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고요. 파이프라인 전체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모를 단계라고 말하고 작은 네모를 작업이라고 하고, 작업 같은 경우는 병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퀀셜하게 복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단계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실 때 3단계로 이제 시작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코드스타로 이제 만들어진 거 보셨잖아요. 3가지 단계만 있었잖아요. 그 소스랑 빌드랑 디플로이, 그런 형태로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매우 이제 심플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확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테스팅하는 스테이지를 넣으시고, 그다음 어떤 스테이징을 넣으시고, 각 단계에서도 로컬 테스트는 물론 외부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QA 사인오프라 해서 어떤 QA의 어떤 그 확인은 컨펌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한 어떤 서브리스 앱에 배포하는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 패턴별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요, 오레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트래픽이 들어오는 게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이 스테이징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테스트 다 진행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테이징이라기보다는 그린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그 환경은 프로덕션이랑 동일한 환경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이제 넘기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그린 버전 배포, 테스트 수행 및 검증 완료됐을 때 전부 트래픽을 연계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를 한 다음에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 동안 이제 생성되는 매트릭 같은 경우를 매트릭을 보고 있다가 그 매트릭이 얼마나 이제 정상적인 지표를 이제 만드는지를 보시고 이제 OK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모든 트래픽을 한 번에 넘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경 단계 버전 카나리 관련해서 이제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블루 그린 또는 카나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최근에 꼭 사용해야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셔가지고 프로덕션의 임팩트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어떤 호출하기 다양한 버전을 지원할 경우는 람다의 버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엘리어스의 별칭,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단계,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단계,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개발 테스트 스테이지 프로덕션 환경을 위해서 가능한 항상 분리된 스택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의 스택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리밋도 쉽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대해서 어떤 환경 전체의 값을 변경해야 될 때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그 새로운 아예 스택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따로 유지하시고, 따로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데모 하느라 이제 좀 쓸데없는 시간을 좀 소모해가지고요, 운영은 정말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로컬에서 함수를 테스트 및 디버깅 해야 되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개발자가 로컬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전에 AWS 람다는 그런 기능성이 조금 미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WS SAM CLI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SAM 로컬이라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름이 변경되어 가지고 CLI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 앱을 로컬에서 구축, 검증, 테스트하기 위한 CLI 도구고요. 그 도커 람다 이미지를 사용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람다의 실행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흉내냅니다. 흉내란 거는 타임아웃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타임아웃을 뭐 5초든 15초든 1분이든 걸 수 있거든요. 람다에서는 그런 타임아웃이라거나 아니 메모리 제한, 메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메모리를 지정하셔야 돼요. 메모리 얼마큼 사용할지. 그럼 그 메모리에 따라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달라집니다.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128메가로 했는데 로직을 돌려보니 128메가는 뭐 10분이 걸리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빌드를 제가 아까 전에 보통 되게 어떤 그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빌드를 하거나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람다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람다 같은 경우는 동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코드를 올려두고 런타임이라는 거는 자바라든지 노드JS를 지정해 두시면 요청이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컨테이너를 띄워요. 그 런타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코드를 로드한 다음에 그를 실행하는 형태거든요. 코드 빌드도 비슷합니다. 얘도 이제 도커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동작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컴퓨팅 그 인스턴스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인스턴스 사이즈라기보다는 컴퓨팅 파워겠죠. 그런 것들을 지정하셔가지고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도 처리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최근에 람다가 5분에서 늘어났잖아요, 타임아웃이. 그래도 이제 여전히 타임아웃은 있는데 코드 빌드는 그냥 우리가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띄우셔가지고 뭐 테스트, 뭐 이런 테스트도 있어요.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걸리는 테스트들, 그런 테스트도 수행하는데 코드 빌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버전에 보시면 호환 라이브러리가 실행 파일을 빌드하고 테스트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람다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디버깅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반복적인 작업이죠. 이렇게 개발자가 로컬 테스트하고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지고 이제 어떤 로그를 추가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워치가 있고요. 클라우드 워치에서 중요한 이제 매트릭들은 보시면 뭐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듀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로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매트릭이고요.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턴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정한 레이턴시를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캐시 카운트, 히트랑 미스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걸 이제 둘 수 있어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그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걔를 둘 수 있고 캐시를 이네이블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들어온 리퀘스트에 대한 그 응답을 캐시에 저장해놨다가 동일한 리퀘스트에는 동일한 응답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매트릭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버리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적절한 로그를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맞닿은
부딪힌 이 문제가 어떤 로그랑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PI 게이트웨이, 람다, DynamoDB로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서 들어온 리퀘스트 로그랑 처리된 로그, DDB에서 만든 로그 같은 것들을 연관 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복잡해질 때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홉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생각보다 찾기 힘드세요. 이것들을 다 트래킹 하시려면 이 정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번에 통합 어떤 센트럴 로그 리퍼지토리가 있어가지고 매우 이제 루신 같은 걸로 검색할 수 있는 일라스터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여튼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엑스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성능 변명 현상 파악도 가능하시고요. 특정 서비스 문제 핀포인팅이라든지 에러 파악 아니면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파악, 즉 레이턴시 같은 것도 자기가 보여줍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리스가 통합되어 있어요. 람다 함수 가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enable 그 액티브 트레이싱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딱 enable 시키시고 이 앞에 보이는 코드만 넣어주시면 얘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면서 AWS 서비스들 사이에 이제 지도를 그려줘요. 지도를 그려주고 각각의 그 연관 관계,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얼마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보여줍니다. 예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요. 뭐 어떤 이런 영향력 파악 같은 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 레이턴시 에러가 지금 56에러, 51에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나는지를 밑에서 보거나 그런 게 가능하시고요. 좀 중요한 제가 그 몇 가지 람다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면요. 람다에는 콜드 스타트가 있어요. 콜드 스타트라는 건 아까 이제 컨테이너 기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바 하면 JVM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띄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바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람다를 사용하실 때 자바를 사용하시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다른 애들보다. 하지만 한번 띄운 다음부터는 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이 엑스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스레이를 사용하셨을 때 앞에 보시면 지금 3.5초가 걸리는 게 있죠. 예, 이 3.5초 걸리는 게 이제 콜드 스타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실행하게 되면 1.4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2초 정도가 우리가 이제 콜드 스타트로 사용된 시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런타임을 바꾸시던 아니면 코드의 어떤 다른 쪽에서 좀 옵티마이제이션 하시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이제 크론탭처럼 시간마다 뭘 호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걔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냥 계속 람다를 5분마다 한번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죽지 않고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외 상황 발생했을 때 람다 함수 내에서 어떤 그 지금 레코그니션이죠. 레코그니션을 호출했을 때 이제 문제가 400에러가 났어요. 그럼 그게 이제 레코그니션에서 문제가 발생했었고 레코그니션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스택 트레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람다를 사용하실 때는 엑스레이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물론 다른 APM 도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AWS 서비스들이랑 다 이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기 마우스만 올리셔도 이유를 보실 수 있는 그렇게 뭐 좀 좋죠. 서버리스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만든 뭐 SAM, CLI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쪽의 서드 파티들도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해주고 계세요. 최근에는 이제 로깅 모니터링에서 IO 파이프라는 게 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람다 사용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뭔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안전하고 어떤 제어된 방식으로 람다 함수를 이제 배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배포 방식에는 아까 3가지의 어떤 모델, 그 비동기, 동기, 이벤트, 스트림 기반 이 3가지 모델을 고려하셔가지고 그에 적합한 이제 배포 방식, all at once, 카나리, 그다음 리니어. 블루그린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롤백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대부분 자동 롤백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도 마찬가지고 람다도 마찬가지고 API 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롤백하는 방법은 항상 모색에서 우리가 항상 탑티어로 이제 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서버리스 앱은 모니터링과 이제 로깅 기능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아니면 그 콘솔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매트릭이 중요한지만 이제 찾으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알람을 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사용만 하시면 되고, 그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냥 AWS SDK 호출한 걸 랩핑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API 관련된 호출은 다 기록되기 때문에 좀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서버리스랑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저런 페이지들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람다 콘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블루프린트라는 게 나와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당장 한번 뭐라도 만들어 보시면 아, 이게 정말 편한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밖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또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